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민주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고분양가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매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가격을 호가로 계속해서 올려서 내놓고 있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상승이 또 여러 가지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에 이 서민주택 시장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데, 이슈화되고 있는, 위협받고 있는 서민주택 시장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요, 서민주택 시장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첫 번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엄청난 산업화로 인해서 50년 전부터 도시 집중은 엄청나게 가속화되어 있고, 모든 물류, 자본, 기업, 사람, 인프라들이요 도시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만 하더라도 그렇죠. 거대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더 높게, 더 넓게 본사의 사옥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서울과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즘같이 취업난이라고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인력난이라고 하거든요. 구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요 또 사람 뽑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물류와 시스템들 그리고 인프라들이 도시로 계속해서 집중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도시와 소멸되는 도시로 이렇게 양극화가 또 벌어지고 있고,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 없어지고 있잖아요. 특정 지역에서는 또 병원과 학교가 계속 세워지고 있고, 정말 아이러니한 이런 양극화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거나 도시는 계속해서 집중화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집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에 보여드리는 요건요, 대구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아래쪽은 아시죠? 서울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23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지하철은 전체 4개 노선이 있고요. 서울 지하철 900만 명이 넘게 사는, 941만 명 정도가 사는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촘촘하게 지하철이 엮여 있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향유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향유권이라는 게 뭐냐면 누리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향유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세금을 모으는 금액 자체가 틀리겠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향유권이라는 가치도 사실상 대도시일수록 커지는 겁니다. 한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넓은 공원이 만들어지는 권리.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공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향유권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극장의 숫자만 보더라도 대구와 서울의 극장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만 하더라도 지방과 서울의 가격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에 사람이 몰리고 인프라가 쌓이게 되면 물가가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역시 물가도 싸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캠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캠핑을 떠납니다. 많이 떠날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도 캠핑을 가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을 떠나서 캠핑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생선이나 야채나 고기나 과일 등요, 서울에 있는 마트가 산지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지가 더 싸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깜빡 놔두고 와서 그 지역 가서 고기를 사려면 서울보다 훨씬 비싸고, 생선을 사더라도 비싸고, 과일을 사도 훨씬 더 비쌉니다.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오려면 유통 경로라는 게 있고 물류비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서울이 더 쌀 거예요?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모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주거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 그와 좀 반대가 되겠죠. 계속해서 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생활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도심으로 몰리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연봉 3천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옳을까요? A 지역에는 집값이 10억이고 B 지역에는 집값이 3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주택 가격이 10억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거주를 하실 겁니까? 주택 가격이 3억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실 겁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주택 가격이 3억인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지 삶의 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1억을 벌더라도 경주에서 1억을 버는 것과 서울에서 1억을 버는 건 좀 틀릴 거고요. 삶의 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을 5천만 원을 벌더라도요. 뭐 공무원인데 연봉이 5천이야. 근데 태백에서 공무원을 하시는 분 연봉 5천의 삶의 질과 서울 대치동 도곡동에서 연봉 공무원인데 연봉 5천인 분의 삶의 질은 완전히 틀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이런 거죠.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시골에 노숙자 있는 거 보셨어요? 그냥 시골에는 노숙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고 임차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임차를 거주하시는 분들 50% 중에서 70% 정도는요. 사실상 주택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이 어려운데 조금만 더 내려가거나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왜? 지방에는 2, 3천만 원짜리 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빈집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시에는 왜 이렇게 생활고가 힘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이 분들이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요. 많은 기회가 창출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뉴스에서 봤는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요즘 무슨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도 있고 여러 가지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에 있으면 어쨌거나 많은 기회가 창출이 되고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기회 창출과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의 창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지 않을까. 특히나 인프라라는 시스템 자체가 도시의 거의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인구 감소 시대와 도시 소멸 시대에는 더 많은 인프라와 더 많은 시스템들이 도심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보고 갈 건데요. 도심에서의 거리와 소득 수준 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냐.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거잖아요.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도심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얘기입니다.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애틀랜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표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도심의 소득 수준이 낮으시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앞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중소도시라든가 시골에는 우리가 노숙자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에 머무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민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요즘 이 서민주택 시장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 월세 거래량이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월세가 이제 월세를 내가 거주한다는 건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이제 감소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죠? 그죠? 자본 감소가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그래도 카드빚에다가 각종 대출 이자에다가
거기다가 뭐 자동차 할부도 내야지 되는데 거기다가 전세가 불안하니까 월세로 내가 거주를 한다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가 되고 자본소득 자체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면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목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앞으로 전세를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전세라는 상품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주거사다리의 개념이거든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인데 이런 기회조차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월세 상품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다는 건 뭐냐면 전세 시장의 사실상 몰락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세 시장이 몰락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 전세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현재의 시장은 전세 시장이 사실상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전세 사기 문제도 있겠지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7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곱하기 뭐 126% 곱하기 90% 정도를 해서 전세를 놔야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 전세 시세가 4만 5천 4억이었는데 지금은 전세를 2억 5천 뭐 2억 7천 정도밖에 못 놉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럴 바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금력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로 돌리는 비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어쨌거나 전세 사기 문제와 전세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 전세 상품에 대한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자, 그렇다면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전세라는 상품은 중산층으로 발돋움을 하기 위한 혹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가야 했었던 이 주거사다리였고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전세라는 상품을 잘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세라는 상품은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이자를 안 내는 목돈이 들어와서 좋은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그동안은 안정적인 목돈을 살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전세라는 상품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떼일 일이 없었죠. 그동안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안전했었죠, 사실상. 그리고 이런 전세에 대한 주거사다리가 붕괴가 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점점 더 내 집 마련을 하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걸 해결을 해야지 되는 게 어디냐면 이제 공공입니다. 근데 공공에서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냐? 우리나라 장기 공공주택 수를 보니까요, 전체 주택 시장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공주택 자체에 대한 공급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기 공공주택이요, 임차인들이 원하는 자리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어지지는 않아요. 보통 이 장기 공공주택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신도시를 지을 때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장기 공공주택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너무 작은 평수를 짓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이 사실상 또 들어가기도 만만치가 않다. 전체 주택 시장의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 멀리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주택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단독과 다가구와 빌라였습니다. 물론 단독 다가구는 주택의 가격으로만 따지면 서민주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독 다가구는 아파트보다 비싼 단독 다가구가 훨씬 더 서울에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단독 다가구는 결국에는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필연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독 다가구가 매매 시세로는 서민주택은 아니지만 단독 다가구의 특징이 뭐예요? 집주인은 한 명인데 가구 수는 3가구, 4가구, 5가구 정도 되는 게 단독 다가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서민주택을 책임지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시장이 있었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아파트 대체제로서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마저도 이제 이 빌라 공포증, 물론 이 빌라 공포증이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남뉴타운에 있는 빌라들이 빌라 공포증에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뭐 용산에 있는 빌라들이 빌라 공포증이 있거나 뭐 강남에 있는 빌라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동구나 마포구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이 뭐 빌라 공포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인 이 빌라 공포증이 올 초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했죠. 뭐 서울도 이제 강서 지역에서 터지고 인천에서 터지고 그리고 이제 뭐 용인 지역에서 터지고 뭐 수원에서도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터지면서 이 빌라 공포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빌라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최선의 주거 공간이었는데 이 수요가 다 줄어들고 뭐 최근에 뭐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빌라 미분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일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서울 외곽 1기 신도시 주변이라든가 2기 신도시 쪽에 있는 빌라들은요, 보통 빌라를 아파트식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A동, B동, C동, D동이라든가 101동, 102동, 103동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뭐 30세대, 50세대, 100세대씩 짓는 빌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사실상 그렇게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0세대짜리 한 동 지을 동이면 수도권으로 내려가잖아요. 한 보통 4동에서 5동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빌라들도 사실상 지금 줄도산 위기에 맞아 있고 뭐 분양 자체가 안 되니까 신축 빌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올해 들어와서요. 다세대 인허가 건수가 약 50% 정도 감소했고 그래도 50%를 짓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50% 정도도 어쩔 수 없이 착공에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제 주변에도 지금 신축 빌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거의 60% 이상이 사업을 지금 접으려고 생각을 하거나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빌라 사업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토지 가격이 60억이면 계약금 6억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 6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몇 분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이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수도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는 향후 몇 년간은 찾아보기 정말 힘든 귀한 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희소성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빌라 공포증으로 인해서 빌라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빌라의 공급마저도 앞으로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좀 시각을 바꿔서요. 서울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고요. 서울시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입주 예정 물량 지도를 이제 계속해서 발표한다고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자, 2023년도 총괄 사업표를 보니까요. 입주 예정 물량이 약 4만 호 정도 잡혀 있고요. 서울시 지도에서 나오는 이런 위치에 약 4만 호 정도 되는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공동주택 사업 등으로 약 4만 호 정도가 이런 자리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2024년 물량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네요. 그냥 2만 8천 호 정도 입주 예정 물량이 이제 잡혀 있고 이런 위치에 입주 예정 물량들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총괄 사업표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6만 1천 호 정도 입주 물량들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2023년도에 입주 물량 4만 호, 2024년도에 2만 8천 호, 그리고 2025년도에 6만 1천 호니까요. 전체 물량이 3년 동안 12만 9천 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 사업표를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급되는 과정을 보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요. 보니까 아까 12만 9천 호였잖아요. 12만 9천 호가 공급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울시의 모든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역세권 개발, 공공주택 사업 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9천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13만 호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중에서 조합원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한 70%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 8만에서 9만 호 정도의 기존 건물이 멸실이 되고 12만 9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지만 재개발이 있어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역세권 개발도 이 세 가지는 재개발 사업이죠. 그죠? 이 재개발 사업으로 부셔지는 주택이 고가주택일까요? 저가주택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서민주택일 겁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소규모 재건축이나 일반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이 재건축 아파트는 비쌀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재건축의 특징은 뭐냐면 전세가가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주택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 물량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서울시에서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과 재건축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에는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서민주택을 계속해서 멸실한 이후에 뭘 해야지 돼요?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가처분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아파트는 뭐 점점 고가주택으로 이제 변모가 되고 있고 근데 서민들은 뭐 아파트 청약할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민들이 쾌적한 주거를 책임지고 있었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공급을 이제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사업성들이 점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과 다르게 단독주택 가격들은 계속해서 뜁니다. 언제 뛰었냐? IMF 때도 단독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약한 상품이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변동성이 약하다는 것은 가격이 많이 뛰지도 않지만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독주택은 계속해서 올라요. 단독주택을 사서 빌라를 지어야지 되는데 단독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전쟁 사태로 인해서 원재직 가격은 급등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투룸 빌라 한 채를 지었는데 6천만 원이 원가였다면 지금 한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두 배로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두 배로 뛰어버렸으면 뭐 분양가를 두 배로 올려야지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사실상 이제 앞으로 신축 빌라 사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면 서민주택 공급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4%밖에 안 된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서민주택은 계속해서 멸실이 되고 근데 이 멸실이 여기서 끝날 거냐라는 거죠. 2025년까지만 정비 사업을 하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으로만 지금 구역 지정된 것이 거의 한 230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30군데들이 멸실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수십만 가구가 앞으로 멸실이 될 겁니다. 그게 다 사실상 서민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주택이 계속해서 멸실이 된다면 서민들이 가야지 되는 그런 주거 공간에 가치는 희소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발상 투자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일수록 그러니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상품이 있고 단독과 빌라라는 상품. 이 단독과 빌라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민주택의 대표주자죠. 계속해서 멸시돼서 공급이 증가되는 상품이 있고요. 공급은 없는데 계속해서 사라지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요. 아파트가 1000세대 있는 것보다 10,000세대 있는 곳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도심이라는 지역에서는요. 말씀드린 이 서민주택은 얘기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마포만 보더라도 아현동만 하더라도 지금 아현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가 사실상 옛날에 단독과 다가구 빌라촌이었죠. 그런데 아현동에 있는 단독 다가구 빌라의 80%가 아파트로 바뀌었고요. 지금 단독 다가구 빌라가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현동에 있는 단독 다가구 빌라가 어떻게 됐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700만 원 하던 게 지금 거의 7천, 8천, 1억까지 갑니다.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원룸 기준으로 뭐 염지동 같은 경우는 8억 9억 가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공급은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또 정비 사업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서민주택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민주택의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데 서민의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주택은 감소하지 않는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주택이 단순하게 임차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요가 있죠? 반드시 필요한 재료로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반드시 재료로 쓰이는 게 또 바로 이 서민주택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 수요와 공급이라 그러잖아요. 이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서민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수요와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서울이라는 지역은 엄청나게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노후화되어 있냐? 자, 볼까요? 을지로라는 지역입니다. 을지로 3가역, 을지로 4가역, 충무로역, 명동역, 회원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후도가 90%예요. 엄청나게 노후됐죠? 남산 주변에 있는 주택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노후도가
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남뉴타운 어떤 지역이죠? 빨갛잖아요. 노후도가 95%예요. 한남뉴타운이라는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서민주택 시장입니다. 지금도 한남뉴타운은요. 공가 비율,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대표적인 서민주택 시장이죠. 현재는. 근데 우리가 한남뉴타운을 어떻게 보죠?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으로 바라봅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최고의 부촌으로 바라보는 거죠. 비슷한 동네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강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성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죠?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서민주택 시장이죠. 그냥 철공소가 많고 망치 소리가 들리고 쇠를 뚱땅뚱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변에 시끄럽고 번변치 않은 인프라도 없고 그런데 한강변이라는 입지와 강남을 끼고 있다라는 입지 그리고 부자들이 갑자기 선호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표적인 서민주택 시장인 이 지역 단독다가구 빌라 밀집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70층 이상 올라가는 마천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어디 자양동 한강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도시 정책으로 인해서 이 앞으로 서민주택 시장은 우리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요. 향후 20년 동안은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요. 비아파트 상품이 상당히 성장을 할 것입니다. 이 비아파트라는 상품이 결국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비아파트 상품이잖아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혜를 볼 것은 당연히 단독다가구 다세대 정도가 되겠죠.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도심의 노후주택가의 서민주택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귀한 몸이 되지 않을까. 반대로요. 사실상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공공이 많은 걸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빨리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착공을 하든지 해갖고, 또 그런 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비아파트의 상품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심의 노후주택가 이 서민주택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좀 한번 갖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역발상 투자 과연 어떤 것이 귀한 몸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멸실이 되어 가고 있는 도심의 서민주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그리고 이제 목요일과 토요일 날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 하고요. 또 이제 직문즉답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런 역발상 투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이제 고분양가 시장이잖아요. 논란에 의한 주택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략 또 이런 이야기와 함께 투자 전략에 대한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릴 거니까요. 매주 목요일 토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예약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